자, 이제 전자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3쪽이에요. 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IRTS라고 인터넷 주소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현재 이 전자계약은요, 개업공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전자계약을 하고자 한다. 그럼 중개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쌍방 직거래한 경우는 이용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협회에서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전자계약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잘 안 쓰이고 있긴 하죠. 그래서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는 전자계약을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부동산을 10억짜리를 샀는데 문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 맛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샀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이제 전자계약을 주도로 하고 있는데 개공은 회원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인증서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회원가입 필요가 없죠. 대신 본인 인증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전자계약 안 됩니다. 물론 요즘 휴대폰 다 있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를 우리 개공이 작성하죠. 그리고 손님한테 이제 태블릿 PC라든가 뭐 컴퓨터로 또는 노트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전자서명을 받거든요. 이때 전자서명은요, 당사자 있죠. 거래 당사자는 수기서명이에요. 그럼 수기서명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화면에 직접 쓰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는 터치가 되는 화면. 이게 있어야 되죠. 아니면 태블릿이나 핸드폰, 휴대폰, 아니면은 이제 터치되는 노트북, 이런 거에 서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사는요, 전자서명이에요. 그래서 공동인증서로다가 서명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가 완결이 되면 계약서 자동적으로 보관돼요. 공인전자센터로 자동 보관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요. 또 임대차 계약했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었다면 이거 전자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간주가 됩니다. 또 전자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했다면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자계약 했더라도 해제가 가능한데 당연히 이제 당사자가 전자계약 시스템상에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이때 전자서명이 완료가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당사자, 개공이 서명이 완료가 되면 계약 내용 수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동 보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해제해야 돼요. 해제하고 재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자동 보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약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뭐 향후는 전자계약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겠죠. 근데 여전히 아직은 이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억짜리 샀는데 도장 찍는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이 시스템 정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는데 실무적으로는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30회부터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30회 외에는 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 제도를 다 봤고요. 이제 125조 개별적 중개 실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행 법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개별적 중개 실무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했던 부동산 실명법, 주임법, 상위법 이런 내용들과 연결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그 계약서의 검인 제도가 있었고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검인은 아니죠. 이거 민법 시간에 공부 안 해요.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죠. 그다음에 실명법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에 관한 내용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은 민법과 우리가 완전히 겹치지만 각도가 틀려요. 민법은 그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판례 태도 같은 걸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매는 물론 우리 과목이 고유 과목이죠. 그다음에 경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등록을 하는데 이 대리인 등록 규칙이 우리 쪽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편으로.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요, 계약서 검인제도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는데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인계약서 제도 있잖아요. 125쪽에 이거 그냥 통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있죠. 이것도 이제 민법에서 먼저 들으시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6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오죠.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법은 워낙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번 순환 때 가볍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임법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지금 현재 들어왔냐면요. 이게 제정 시행됐냐면 1981년도에 제정 시행됐어요. 1981년도는 우리 현대사의 격동기죠.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이 있었죠. 79년 10월 26일 날 그해 같은 해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노태우 구사단이 한강다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을 주특으로 한 이제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러면 1981년도에는 뭔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탄생을 보게 돼요. 역사적 배경이, 정치적 배경이 짐작되시죠?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벌여가지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그 법 체제상 맞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어요. 지금 이런 법 만들면요 아마 난리 날걸요? 못 만들어요. 전두환이니까 만들었죠 이걸. 그래서 1981년도에 이 법이 제정 시행되는데 임차인한테는 이런 좋은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법의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장상 용도 관계없어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일부를 주거용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미등기 전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금만 주는 거 있죠. 이것도 당연히 적용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통상 임대차라고 그러고 월세가 없는 것은 전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전세권 등기해버리면 물권 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미등기 전세도 적용되고 이걸 그래서 채권적 전세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나 일시상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했다.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민박이나 콘도를 예를 들 수 있죠. 여기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임차인이 법인이었다. 원칙 적용이 없어요. 근데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꼭 주의해야 돼요. 토지공사 있죠. 지방공기업법엔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해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 지정한 직원이 입주와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아요. 토지공사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다시 토지공사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토지공사는 보호를 받습니다. 지방공사도 그런 일을 한 데가 있는데 여기도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외국인 임차인 경우도 적용됩니다. 이 정도 적용 범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존속기간으로 나갑니다. 이 존속기간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단 2년을 보호하고 있죠. 존속기간에 정함했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해서 1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의 유효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2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1년 살다 나갈래 라고 할 수 있고 1년 살아보고 좋잖아요. 다시 1년 더 살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럼 존속기간 관련해서 묵시갱신이 있어요. 묵시갱신을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아무 얘기 안 했다는 뜻이죠. 묵시라는 말이. 그럼 임대인은 계약 만료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거절 통지 안 했어요. 나가라. 임차인은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나 나갈래. 임대인에 대해 통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2달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했다. 그럼 계약이 묵시로 갱신돼요. 그럼 이때는 전 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고요.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이거 묵시갱신되면 월세를 일방적으로 임대인은 못 올린다는 얘기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나 나갈래.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해버리면요. 임대인이 통지 받았거든요. 3개월 지났어요.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규정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잖아요. 그럼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묵시갱신 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3개월 이거 전에 해지 통지해버리면 3개월 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좋고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그냥 가는 게 좋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갱신, 묵시갱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계약 갱신 요건.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권리죠. 이거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월에서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에 따라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고의 중과실 파손했다. 그리고 기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거절 사유 중에 특이한 게 이거죠. 임대인이 직접 이 주택에 사시겠대요.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여기 살겠다. 그럼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직계 비속은 아들, 딸이죠. 이들이 이제 거주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1회만 허용합니다. 1회 하나 행사 가능해요. 그럼 이거죠. 최초 2년 계약했어요. 그 다음에 묵시갱신이 됐어요. 그럼 2년 지났죠? 또 묵시갱신이 됐어요. 그럼 또 2년 지났죠? 그랬더니 이제 임대인이 나가래. 그럼 임차인이 갱신 요건 행사해버리면 돼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1회만 허용하는 거예요. 1회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갱신료로 갱신했다. 그럼 전 임대차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되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을 할 수 있어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묵시갱신하고 차이가 있죠. 묵시갱신은 그대로 갑니다. 근데 갱신료로 갱신했으니까 이거는 월세를 임차인은 올릴 수 있어요.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고요.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하죠. 근데 또 특이한 게 임차인이 살고 싶어 갖고 갱신 요구했는데 이번엔 또 임차인은 언제든지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묵시갱신처럼 똑같이 이 통지를 받았다. 그럼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묵시갱신이 됐던 갱신요구로 갱신했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까지 봤고요. 여러분들이 주임법 들으면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이게 순환 되면서 그 의문점들이 해소됩니다. 물론 이제 급하신 분은
뭐 질문란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대항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원래 그거예요. 임대차의 효력을 원래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주택을 취득한 자,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게 대항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 원칙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임대인이 갑이에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거든요. 을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갑이 병한테 판 거예요. 그럼 병이 샀잖아요. 이거 내 살 거거든.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원래. 이게 법원칙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뭔 얘기야. 나 1년 6개월 남았거든. 그 뒤에 나갈 거거든.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을 대항력이라 하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 룰을 깨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건 입주했다는 얘기고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입신고 한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 날이죠.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럼 다음 날을 하면 영시를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5일 날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을 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12월 6일서부터 영시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럼 이 이후에 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요. 그래가지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제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대항력이다. 이게. 자, 원래는 물권의 특이한 효력인데 이것을 채권인 임차권에도 등기 없이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해요. 자, 그럼 우선면제권을 볼까요? 그럼 이 우선면제권도 원래 담보물권의 특이한 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면제권은 보증금 회수효과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때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에 담보권을 공부하면서 우선면제권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주택인데 1번에 저당채권 1억 들어왔고 두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 1억 들어왔고 세 번째 근저당권자가 1억 채권이 들어왔는데 원래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받아야 되죠. 근데 임차인에게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요.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보다 채권이면서 불구하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입주와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걸 찍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이게 확정일자다. 그럼 이렇게 이제 확정일자 찍게 되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확정일자는 공증인사무소라든가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면 돼요. 그럼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임차인은 물권과 같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요. 그렇다고 임차권이 물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권과 같은 이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물권적 효력을 취득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 이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이때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날짜가 찍힌 도장이에요. 그래서 요즘 동사무소에서 이제 확정일자 받을 때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선명하게 들어간 도장을 받죠. 이게 바로 확정일자예요. 그럼 확정일자 의미는 요 날에 이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확정일자 아주 어려웠어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날짜가 찍힌 도장이더만요. 이게.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찍잖아요. 이거는 우리 개업공사가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선행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그래서 동에서 지금 현재 찍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민의권을 받고요. 최우선, 우선민의권의 승계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금융기관 등이 이제 승계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후일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이거는 경매가 넘어갔을 때, 주택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갈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주택이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 주택에 대한 경매 등기 전까지 입주와 주민등록 해놔야 돼요. 대항 요건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액이 지역별로 소액 보증금이어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확정일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오직 우선 변제권의 요건뿐이에요. 대항력이나 최우선 문제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죠. 그럼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서울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경매 넘어가면 5천만 원까지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21년도 5월 10일서부터 지금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보증금만 갖고 따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1억 5천 이하라면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해줘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과밀억제 권역이죠. 서울은 과밀억제 권역이 맞거든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 권역.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일대하고 인천광역시 이게 이제 과밀인데 여기는 1억 3천 이하라면 4,300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라면 7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2,300까지 해주고요. 이때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 권역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군들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경기도 일부 시들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놨는데, 그다음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지역별로 요 금액 이하로 와야 되고 이 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이건데 이 금액을 그러니까 서울에 예를 들면 서울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서울은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보증금액이. 그럼 최우선 변제 임차인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 이하로 와야 돼요. 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해주죠. 맞죠? 그런데 이제 요거 최우선 변제 해주는 금액은 선수인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낙찰 대금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낙찰 대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왔다. 그럼 소액 임차인들이 있으면 1억에 대해서만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제 저당권자 등에게 배당을 하죠. 이렇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1억 5천만 원 이하 중에서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 주잖아요. 서울은. 그럼 나머지 1억은 최우선 변제 못 받죠,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만 보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요. 서울 소재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액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니까 1억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소액임차인일지라도 확정일자를 유도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확정일자 찍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확정일자 찍으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담보가 많이 잡힌 집들 있죠. 거의 뭐 시세에 육박하게 잡힌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위험성이기 때문에 전세를 넣으면 절대 안 되죠. 월세를 넣죠. 이때 보증금을 어떻게 잡느냐.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잡죠. 보증금액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이제 보통 보증금액이 5, 6천. 6, 7천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매가 1년 정도 걸리니까. 그 다음에 뭐 과밀억제 원하면 4,300인데 5천 정도.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한 3천 정도. 그 정도 이제 잡으면 돼요.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잡습니다. 이거 참고
숫자는요, 요 최우선 문제 해주는 금액은 요쪽 금액의 3분의 1이죠, 지금.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요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최우선 문제를 봤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넘어갑니다. 128쪽. 임차권 등기명령제가 나와요. 요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는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어느 경우든 입주와 준록이 기본 요건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빼갖고 나가라 이래요. 빼갖고 나가라. 그래 놓고 보증금 월세 잔뜩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이 나갈 리가 없죠. 그럼 임차인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요. 이사를 가버리면 그 좋은 효력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지관할법원에 임차권의 등기면을 신청할 수 있고요. 3주 정도면 등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등기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 등기 자체가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시켜요. 근데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었겠죠. 그럼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요. 이거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권 상실하더라고 했는데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등기 자체가 대항력권 우선권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이후에 들어온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서울 소재 주택이었는데 여기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자가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최우선 변제 임차인. 이 저당권자는 그랬겠죠. 내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요 임차인한텐 일정 금액을 양보해야 된다. 5천, 4,300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이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빈자리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순위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임법이 임차인에 대하여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선순위 저당권자의 눈치를 언제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도 낙찰대금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해주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한테는 최우선 변제를 인정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찍었다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도 상관없죠.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 내용은 지금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교재 이 내용은 제가 뺐나 보네요. 뺐는데 요 내용은 지금 참고를 일단 해 두시는데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소송을 해야 돼요. 보증금만한 청소하는데 이건 민사소송법으로 가면 기본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종결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있어요. 원래 소액사건은 소송물 청구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인데 빠른 소송 종결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면 소송이 끝나버려요. 지급해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그 판결에 기초하여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강제경매인데 이때는 주택의 인도 필요 없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다만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경매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차권 등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건 경매권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임차주택이 경락이 됐잖아요. 그럼 임차권은 소멸해요.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대항력이 있다면 소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일단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내용인데 교재 지금 128쪽입니다. 임차권 승계 규정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 사실혼 배우자가 뭐냐면요.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 신고 못한 부부예요. 이게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그럼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정 배우자가 아니니까, 법적 배우자가 아니니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임차권만은 승계를 시키겠다 해서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고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임차인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1월 내에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속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액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5% 제한이죠. 그러니까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월차임과 보증금을 증액을 할 때 제한하는데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증액 제한은 기존 보증금과 월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증액 후 1년 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이거 5% 제한이죠. 그러니까 20분의 1이 5%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 있죠. 이것도 제한하고 있는데 연 10%, 1할이죠. 또는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죠. 지금 현재 한국은행 공식금리가 연 0.75%인가요? 그거에 2%를 더합니다.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초과 지급된 것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숫자들 암기를 할 거고요. 5% 제한이다. 그럼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5만 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협의하에 정한 서식이 있거든요. 이걸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안 쓰고 있죠. 자, 그래서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데 이해관계는 확정일자 부여기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 시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지부라든가 또는 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이거의 지사라든가 사무소에 이제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도는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 주택임대차위원회도 있거든요. 이거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서 법무부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것도 있다. 나중에 위원회들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행규정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무효예요.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주임법의 주요 골자를 조문을 위주로 이제 정리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차츰차츰 반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익혀나갈 겁니다. 그다음 민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이 주임법을 골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2년도 월드컵이 있던 해 제정이 시행됐죠. 상임법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에 대상이 되는 영업 목적 건물에 대해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특이한 게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이 보증금 제한 때문에 상임법이 서울은 9억, 과밀억정5역과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월세 곱하기 배가에 합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보증금 제한을 넘어서 버리면 원칙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예요. 보증금이 5억이었어요. 월 차임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지 않아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 5억에다가 월세 500이니까 5억, 월세 곱하기 배가에 합산하면 이거 5억 나오죠. 그럼 합산하면 10억이에요. 그럼 9억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상가는 더군다나 월세가 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임차인은 전면적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임차인은 뭐를 보호받냐면, 나중에 이제 이거 암기할 건데, 요 임차인도 대항력 규정은 보호받아요. 권리금 보호받습니다. 갱신요구권 있죠. 이것도 보호받아요. 3기 차임 연체세 계약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죠? 상가는 3기 차임 연체세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보호되고요. 표준계약서 규정도 보호돼요. 표준계약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임차인은 요거만 딱 보호를 받습니다. 대항력, 권리금, 갱신요구권, 3기 차임 연체세 계약할 수 있다는 거. 요거만 보호, 나머지는 보호 다 못 받아요. 확정일자 찍어도 우선민의권 없어요. 그래서 상가는 주임법과 달리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주임법은 보증금 제한이 없어요. 보증금이 30억이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상임법이 요게 지금 특이하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나머지 그래서 상임법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주임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상임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경매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경매가 남아 있는데 이 경매에 관한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깔끔하게 정리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